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부동산 PF 얘기도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부동산 PF 막 위기라고 했던 것도 벌써 한 1년여 지났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좀 이렇게 불이 잘 꺼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막 불이 막 나려고 하는데 네. 일단 가마니 같은 걸로 막 덮어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불을 끄려고 자체적으로 끄라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버티지 말고 조정해라. 빠른 구조 조정을 네. 주문을 했잖아요. 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연할 수 있었어요. 1년간. 이연시켰던 이유는 가장 큰 기대가 곧 금리가 내릴 것이다. 좀만 버텨봐라. 곧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손실로 인식하는 순간 건전성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 금융시장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룬 거예요. 가장 많이 미룬 형태 브릿지론의 연장 해줬잖아요. 네. 2번, 3번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연명했으니까 이자를 더 빌려주면서 후치 이자로 빌려주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망한다고 딱 선언해버리면 이미 디폴트가 돼버리니까 손실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이연시키면서 간 거예요. 이제는 정리하라고 주문을 했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잖아요. 손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가까이 이미 해놨죠. 네. 그러면서 털었잖아요. 네. 또 여유가 있는 건설사들 이런 데들도 그 우발부채 이런 것들 털어냈잖아요. 네. 부실사업장 정리하고. 그렇게 내는 과정을 일부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라고 했고 캠코에도 또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이유는 134조 정도의 PF 규모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얘기 나오는 건 2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200조가 나오는 이유는 PF의 형태가 아니라 담보대출 형태 있잖아요. 토지담보대출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이미 그 증권화된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 규모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조 규모의 PF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출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PF 문제의 해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네. 물건이 다 팔리고 사업이 완결돼야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네, 프로젝트가 자체가 성공을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후속 주자로 누군가 빌려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돈을 다 안 빌려줘요. 그럼 내가 계속 안고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50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당장 지금 공매 경매에 들어가도 50억은 건질 수 있어. 이런 데 정리하겠죠. 정리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나는 손실이 10억이 인식돼, 20억이 인식돼.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1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본인들 건전성을 위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 물건들도 늘어나고 또 부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NPL 물건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200조에 육박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직 멀었다.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해체하고 그렇죠. 누군가 더 이제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덜 손해보고 넘기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손해보는 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털어내면서 부실을 이제 인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어떤 룸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수합병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가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되어 있어서 얼어붙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PF까지 전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계속 결과 원인 이렇게 악순환이 맞물려 있다 볼 수 있나요?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가게는 집을 사면 돈을 번다고 해서 빚을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내서 집을 사는 구조로 갔던 거고, 기업들은 이 PF를 벌인 사람들은 내놓기만 하면 물건이 팔린대.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지금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지 사기만 하면 난 대박 날 수 있어. 이러니까
그냥 경쟁적으로 높은 값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땅을 사는 자금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대출을 해준대요. 빌려준대. 그게 브릿지 론이잖아요. 네.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잠깐 뭐 3개월, 네. 3개월, 6개월 빌려주면 금리를 이자를 엄청 많이 준대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본 PF 되면 그거 싹 갚아주고 나는 이제 이자만 잘 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빌려준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돌아갔던 시장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고금리로 빌려준 거였는데 하이 리스크가 없었던 시장이었다면 네. 이제는 하이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예요. 요것도 좀 시간은 더 많이 걸려 보이네요. 그렇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고 그 이후에도 뭐 저축은행 사태까지 이제 이어질 정도로 당시에 부동산 PF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네. 물론 그 이후에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비례적으로 부동산 PF도 당연히 이제 늘어났을 거고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많이 이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이제 피해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너무 많이 커졌고 금리가 고금리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개발 사업, PF 사업들처럼 어떤 에코티 자기 자본의 규모가 뭐 30%든 50%든 이런 정도가 투입된 시장이었다면 네. 조금 견딜 여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10%를 넣고 90%를 빌려가지고 땅을 산 시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10%를 날리면 네. 이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건데 나머지 90% 빌려준 사람들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90%를 빌려준 게 금융기관이잖아요. 네. 이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PF 부실이 있어서 예. 뱅크런의 조짐이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까지 보증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면서 진화됐던 그쵸.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대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고무에 치고.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선순위로 들어간 게 많거든요. 네. 1순위로 가니까 본인들은 이게 사업을 정리를 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근데 후순위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 그 부동산 PF 시장도 그렇고 분양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큰 문제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인도 줄여서 지산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지산. 지식산업센터에 좀 물리신 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네.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뭐냐면 예.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쵸, 아파트형 공장은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넓은 땅에 예. 공장 이렇게 몇 개 지어가지고 산업단지에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아파트 형태로 그쵸. 공장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층에 걸쳐서 이렇게 건물을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공장을 뭐 모아서. 도심 인근에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양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네. 진짜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사무실 사업하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렇죠. 여기다 사업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게끔 경제 이바지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떤 그런 제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그렇죠. 시켜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니까 또 돈은 뭐 넘쳐나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분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하게끔 만든 게 이건데 네. 그래서 사업자를 이제 내는 거예요. 네네. 내가 실제로 임대 사업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월세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세 차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싸게 활용을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내기 쉬운 사업자들을 많이 내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일단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잘 팔리는 거예요. 10%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아.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을 받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는데 안 만들겠어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네. 분양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 말고 수도권 인근에 굉장히 많이 그런 분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입주할 때가 돼서 실제로 입주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입주해야 되잖아요. 네. 수요가 그렇게 많겠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없죠. 수요 이상으로 일단은 공급이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공급이 됐다는 거고. 됐죠. 그리고 대출을 거의 90% 활용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소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임대를 주려고 해도. 네. 수요가 없으니까. 그 임대가 안 나가면 이거는 이제 실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그렇고 계속 돈이 계속 나가요. 나가는. 이자도 계속 나가요. 그렇죠. 근데 3%대 빌렸던 이자가 5%가 됐어요. 네네네.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는 거죠. 못 버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수익성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이걸 분양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시세 차이, 자본이득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많이 분양을 받은 거고, 그걸 그 시장에서 정확하게 그걸 캐치해서 그런 물량을 많이 공급한 거예요. 네. 뭐 주거 시장이 뜨거우니까 주거 대체 시설, 뭐 아파트라든가 생활형 숙박 시설. 네, 이거 생활형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숙박업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간이 숙박 같은 것들. 예, 네. 숙박업을 하라고, 영업을 하라고 만든 거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집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숙박이니까. 네. 그거를 집 대체 상품이라고 파는데 사람들이 이거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막 사요. 네. 그게 계속 공급했어요. 그게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또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려 있는 거고. 그쵸.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가 만들어 놓은 공급 과잉, 또 거기에 물려 있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또 해소가 되려면 이거는 하세월입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분양을 많이 했고 공급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안 차고, 그러니까 네. 채워지질 않으니까 수요가 계속 이제 있어야 계속 비용만 발생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네.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거품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률 엄청 높다 하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도 공실률이 되게 높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근무 막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공실률이 별로 높진 않잖아요.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형태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피스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거품이 많이 생겼어요. 예.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임대 수익률을 고려해서 거래를 했다면 네. 서로 경쟁적으로 나는 3%만 받아도 돼. 나는 이자만 낼 수 있어도 돼. 이렇게 해서 물건을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인 임료는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거든요. 네. 장사를 해서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다 임대료로 주고 자기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으면 여기서 굳이 장사할까요? 적고 말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받고자 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상권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장사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비는 거예요. 그럼 공실이 되는 거죠.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공실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뭐 일부 지역을 빼고는 이제 좀만 나가 보면 1층 뭐 수원 같은 데만 가도 1층, 2층은 차 있을 수 있어. 근데 3, 4층 다 비어 있어요. 간판은 예전에 있던 게 있지만 가보면 비어 있어요. 지하 비어 있어요. 50% 차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돈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네. 내가 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만 감당할 수 있다가 몇 년 지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자본이득. 이 자본이득만 추구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거품이 계속 생긴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줄 수 있는 수익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줄어드는 시장이 오니까 그러면 그걸 감당해 줄 수 있고 다시 사줄 수 있는 사람. 이 물건을 샀으면 내가 환가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네. 팔아서. 근데 그걸 사줄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같은 사이클 안에서 되게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 사실 그 부동산 거품이 그냥 아파트가 끝이 아니라 네.
약간 상업용 이쪽으로 와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골마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좀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영상들 보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내가 또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좀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보실 때 어떤 가졌으면 하는 관점이나 좀 대응 방안이라든지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서 부동산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금액이. 거의 자기 자산의 대부분 플러스 미래 소득까지 다 땡겨서 이 물건을 사는 결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떤 상황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그렇고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세를 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여력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또는 뭐 월세로 나중에 이걸 내가 리셀하지 않더라도 이 대금을 다 치르고 났을 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안정적인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물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 상승장이 꽤 길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때 살 걸, 내가 몇 년 전에 샀으면 나 얼만큼 벌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특히나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롱텀의 물건이고 이 얘기는 잠깐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도 투자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도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내가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이 손실을 계속 감당하면서 언젠가 올 상승의 상황을 기다리든가 이런 건데 주식도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20 정해놓고 손절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70대 때까지 갖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30이 된다? 그렇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뭐 별 의미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부자가 집을 사고 있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나? 또 시장의 대부분의 흐름이 그런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부동산 카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지. 이렇게 지켜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기다림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관성대로 다 가지는 않겠죠. 근데 큰 부자들 되신 분들 보면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했고 어려울 때 버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사이클이 기니 이제 하락시장은 한 2년? 길어봐야 2년 이렇게 된 거고요. 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서 모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굳이 사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부동산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모으는 것. 네. 부루마블처럼. 네. 그럼 이제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녹화 끝나고 여쭤볼게요. 오늘 되게 장시간, 긴 시간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감정평가사 박은정 감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